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힘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힘의 합성인데요. 영어로는 composition of force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합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학습 목표입니다. 평면상에서 여러 가지 힘이 합성될 때 힘의 벡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벡터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는 R자 힘, 바로 모든 힘에 합성하는 시그마 F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 배를 끌고 있는 사람이 총 3명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힘을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벡터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합성이 어려울까요? 분해가 어려울까요? 예, 바로 분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합성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분해를 할 수 있고요. 이 분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뒤의 내용들을 잘 들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척도로 여러가지 물리량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길이, 시간, 온도, 질량 등과 같이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합시다. 주로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도 스칼라량입니다. 한편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힘 등과 같이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는 것,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직선 운동에서의 벡터량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리학 1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 2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평면 운동입니다. 이것이 물리학 2에서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물리학 1에서는 이러한 벡터량들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부호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 2에서부터는 달라요. 평면 운동이니까 벡터를 기호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지금 이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자 위에 화살표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기만을 표시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때에는 진하게 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러한 표시는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글자를 쓸 때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쓰고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 봅시다. 오른쪽 그림처럼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방향을 표현할 때에는 바로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스칼라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제 대수적으로 더하기, 빼기, 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칙연산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을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벡터량의 연산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연산 방법을 배우기 전에 이 합성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봅시다. 합성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개 이상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를 더하기와 빼기를 이용하여
한 개의 벡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더하기와 벡터의 더하기, 벡터의 빼기를 이용해서 한 개의 벡터로 만드는 이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합성 방법에는 바로 평행사변연법과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연법과 삼각형법에 대한 내용의 그림이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봐요. 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평행사변연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삼각형법입니다. 왜 평행사변연법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삼각형법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겠죠. 평행사변연법으로 벡터의 더하기, 합성을 할 때는 자 보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이 바로 합성된 벡터가 되겠습니다. 삼각형법을 이용할 때는 A 벡터의 종점에다가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A 벡터의 시점으로부터 B 벡터의 종점으로까지 이렇게 벡터 화살표로 이어보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죠? 이 벡터가 바로 합성된 C 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세 개 이상의 벡터를 합성할 때는 먼저 순서에 상관없어요. 임의의 두 벡터를 먼저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벡터를 합성하면 되겠어요. 그 순서에 상관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벡터의 더하기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연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기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금 F1, F2, F3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이 초록색 벡터와 그 다음에 F3 벡터를 합성하면 그 보라색 벡터 세 힘을 더하기 한 합성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빼기, 벡터의 빼기 연산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 벡터를 뺄 때는요, 여러분들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빼기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칼라량을 빼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연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빼기 연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B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립니다. 자, 그림을 봐요. 지금 이렇게 B 벡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반대로 그리면은 바로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B 벡터와 A 벡터를 더하기를 하면 바로 빼기 한 결과가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잘 풀어 써져 있습니다. 그 스칼라로 치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 빼기 1을 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법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벡터의 머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벡터의 머리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벡터로 화살표를 그어주면 바로 얘가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벡터는 이렇게 삼각형법 그리고 평행사변형법을 만족하는 임의의 방향 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분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임의의 방향입니다. 임의의 방향이니까 방법이 그 무한대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한대의 방법으로 다 분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교과서에 써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분해하느냐. 지금 이제 이 일반적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방법대로 벡터를 분해하게 될 거예요. 그림과 같이 벡터 A를 서로 직교하는 X축과 Y축 방향의 두 성분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왜 직교하는 성분으로 분해를 하느냐 하면 직교해야지 서로 독립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A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 평행사변형법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렇게 Y축을 따르는 AY 벡터와 X축을 따르는 AX 벡터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X 벡터와 AY 벡터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기가 식을 세워서 풀어내기가 좋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때 A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시타라고 한다면 두 성분 벡터의 크기는 각각 AX는 A 코사인 시타, AY는 A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성분 벡터로 분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바로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AX 벡터의 크기와 AY 벡터의 크기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제곱근을 씌우면 바로 A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봅시다. 벡터의 분해란 적어봐요. 한 개의 벡터를 어떤 목적, 분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어떤 목적, 물리적인 운동 분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알짜임 구하기라는 겁니다. 적어봅시다. 알짜임은 영어로 net force죠. 물리학원에서도 알짜임 구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입니다. 각 힘을 합성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에는 오직 하나의 알짜힘만이 있는 거예요. 질량을 알고 그 다음에 질량 m이죠. 알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시그마 F를 알면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물리학원에서 배웠었습니다. 예, 바로 가속도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가속도 법칙을 통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바로 힘 나누기 질량을 가지고 가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운동을 분석하려면 힘 벡터를 분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 벡터는 임의의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지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여기 나오죠? 서로 수직인 두 벡터로 분해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주로 운동 방향의 성분과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수직한 성분,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벡터를 분해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그 경사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분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기 활동인데요. 빗면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아보는 겁니다. 마찰이 없는, 이러 돼 있죠? 자, 적어봅시다. 그래서 마찰력이 없어요. 빗면에 놓인 물체입니다. 물체라는 것은 질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질량이 있죠. 질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량이 존재하면 어떤 힘이 작용됩니까? 여러분들 연역적으로 한번 사고해 봅시다.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만류인력 법칙을 통하면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중력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빗면에 물체가 놓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 놓여있죠. 그래서 수직 항력도 존재하게 돼요.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물체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표시했어요. 이 힘들 중에서 어떤 힘들은 서로 평형 관계에 있는 거고요. 어떤 힘은 분해되는 힘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우리 힘의 평형에 대해서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힘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 바로 첫 번째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이 서로 반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힘은 직선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동일 직선상이라고 합시다. 같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힘이 중력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금 아래쪽 지구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요. 바로 이 F3가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운동 방향, 즉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것이 수직 항력이죠. 그래서 F1이 수직 항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F2와 F3를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합성을 하면 F3 중력이 나오죠. 거꾸로 F3를 평행사변형법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분해하게 되면 F4와 F2가 나옵니다. 이렇게 F4와 F2의 방향으로 분해한 이유를 잘 보세요. F2를 보면 운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이고요. F2는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분해했을 때 운동을 분석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분해된 힘은 바로 F2와 F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물체가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즉, 이 빗면의 아래 위로는 어떠한 운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 항력과 F2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1과 F2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2와 F1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이미 이 F3를 F2와 F4로 분해했기 때문에 이제 F3는 우리가 눈에서 지우고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F1과 F2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는 힘은 바로 F4만이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바로 F4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그림의 표시를 너무 많이 해서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간결하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확대해서 보면요. 자, 잘 봐요. F4와 F2를 지우고 보는 거예요. 이 아예 없다고 보면 실제 존재하는 힘은 수직 항력과 중력이잖아요. 이 두 개의 힘을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R자 힘 F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R자 힘은 F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봅시다. 아래쪽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에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중력은 빗면의 나란한 성분 그리고 빗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분해해봐요. 중력은 첫 번째 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방향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시타라고 하면 빗면에 나란한 힘은 중력의 X성분이 여기 지금 X축, Y축이 그려져 있죠? mg sin 시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성분은 바로 mg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mg 코사인 시타는 또 수직 항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따라서 빗면에 난 성분의 힘 mg sin 시타만 남게 되고요. 이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어서 가속도는 g sin 시타가 됩니다. 가속도를 구하고 있죠? 무슨 법칙을 썼을까요? 예, 바로 가속도 법칙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A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건데 R자 힘이 mg sin 시타이고 질량이 m이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g sin 시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g sin 시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 그림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중력이 작용하는데 수직 항력은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이죠. 자,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직 항력이라는 것은 중력의 반작용 성분, 그러니까 중력의 빗면의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빗면을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르는 성분이 mg 코사인 시타이고 누르는 만큼 반작용이 형성이 됩니다. 걔를 우리가 부르기를 바로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mg 코사인 시타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릴 때 이제 이러한 빗면 운동을 분석할 때 그 이제 빗면의 경사가 시타일 때 여기가 이제 시타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여기가 이제 시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PPT에서 보는 것처럼 자, 빨간색 도형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빨간색 도형처럼 그 삼각형을 하나를 뒀어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회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타가 되겠죠? 그대로 회전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 도형을 보라색의 위치에 갖다 놓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이 바로 시타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보라색을 거울상
으로 그대로 데칼코마니 대칭을 시키게 되면 바로 여기가 시타라는 것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벡터로 표시하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R자 힘의 크기와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어요. R자 힘을 알게 되니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필기해 보세요.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고 나면요,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로 물체의 운동을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예시를 봅시다. 지금 왼쪽 그림은 육산 선수에게 작용하는 힘이고 오른쪽은 잠수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보면은 이 육산 선수가 질량이 있을 테니 당연히 중력은 존재합니다. 이때 육상 선수가 이 구른 이 발로 그 발판을 밀어내요. 발판을 밀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수직 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수직 항력의 수직 성분, 연직 성분이 중력과 같다면 이 수직 항력의 수평 성분이 곧 이 육상 선수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R자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는 잠수부의 운동을 봅시다. 잠수부도 당연히 중력이 있죠.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 안에, 유체 안에 있으므로 부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같다면 잠수부는 높이를 유지한 채로 앞으로 나가거나 뭐 뒤로 가거나 이렇게 좌우로 헤엄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 물체의 크기가 10N의 힘, 두 힘이 120도의 각을 이루면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R자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면을 멈추고. 자,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10N, 그 다음에 여기 10N입니다. 자, 120도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요렇게 평행사변 R자임을 빨간색으로 그립시다. 이 빨간색 벡터가 바로 R자임이 되겠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이 각도가 60도일 거예요. 즉,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10N이니까 다른 한 변의 길이도 10N이 되어서 R자임은 10N이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적어봅시다. 같은 크기의 힘이 120도의 각도로 작용하면 두 힘의 합력은 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나 내신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같은 크기의 힘이 120도로 작용하면 우리는 곧바로 이 두 힘의 합력은 10N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초차시 수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